3. 시간 낭비의 또 한 가지 요인은 조직 구조상의 결함이다. 예를 들면 회의를 너무 자주 갖는 것이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조직 구조상의 결함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회의 참석과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상적으로 설계된 조직에서는 회의 같은 것이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공통 과업을 달성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종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회의는 필요 이상으로 열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조직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직에서 협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과학자들이 추진하는 좋은 의도의 노력은 어쩌면 불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조직의 최고 경영자들이 회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한다면 조직의 결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소규모의 많은 회의를 낳는다. 공식 회의든 비공식 회의든 둘 다 시간을 잡아먹는다. 따라서 회의는 정해진 방향대로 의식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방향이 없는 회의는 단순히 성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 그러나 어쨌든 회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의만 하는 조직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음을 반증한다. 시간 운영표가 회의로 점철된 조직,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시간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회의로 보내는 조직은 시간을 낭비하는 결함이 많은 조직이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목적이 회의인 특수기관을 들 수 있다. 일상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제 심의와 문제 제기만 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듀폰과 스탠더드 오일 오즈 뉴저지의 이사회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두 회사에서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 참석 이외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는데 판사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변호사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회의가 지식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되도록 시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나치게 많은 회의는 직무 구조가 잘못되어 있음을 그리고 조직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너무 자주 열리는 회의는 단일 직무 또는 하나의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과업이 여러 직무 또는 조직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회의가 많다는 것은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어느 대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 기업에 만연하던 회의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부한 에너지 사업 부문 때문이었다. 1900년대 이래 이 회사의 전통적인 사업인 대형 증기기관 분야는 별도의 경영진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동사는 비행기 엔진 사업에도 진출했으며 그 결과 대형 제트 엔진을 취급하는 항공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동사는 핵발전 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연구소가 발전하여 독립한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부문들과 일정 정도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개의 동력 사업 부문들은 더는 각각 독자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차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제품 또는 대체품이 되기도 했다. 각각의 부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발전 설비이다. 그런 점에서 세 부분은 경쟁적이다. 그러나 세 설비 중 둘을 한꺼번에 설치하면 하나의 설비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분명 동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 전략이었다. 동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에 왔다. 각각의 발전 설비 모두를 살려 상호 경쟁을 하도록 하느냐,
셋 가운데 하나를 주 사업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를 보완적인 제품으로 밀어내느냐, 또는 셋 중 두 개를 묶어 하나의 에너지 패키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사는 세 부문에 대해 가용 자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너지 사업은 동일한 최종 제품, 즉 발전 설비를 생산해 동일한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하나의 에너지 시장이라는 현실을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동사는 각각 다른 세 사업 부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 부문들은 조직의 여러 방어막, 예컨대 독자적인 관행, 업무 방식, 그리고 고유한 경력, 경로 등을 통해 다른 부문들과는 교묘하게 단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부문들은 의기양양하게도 다음 10년 내에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독자적으로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 결과 새 사업 부문들은 수년간 줄기차게 회의를 거듭했다. 각각의 부문은 다른 경영진에게도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회의는 전체 경영진을 끌어들였다. 드디어 새 부문들은 본래의 경영자 관할에서 풀려나 한 명의 최고 경영자 휘하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부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전략적 의사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적어도 최고 경영자는 더는 모든 회의에 참가해 사회를 맡지도 않고 중재자 노릇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회의 시간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된 기능 장애 또한 시간 낭비의 커다란 요인이다. 4.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된 기능 장애 또한 시간 낭비의 커다란 요인이다. 어떤 큰 병원의 원장은 꼭 입원시켜야 할 환자를 위해 빈 병상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의사들의 전화 때문에 몇 년이 걸쳐 시달려왔다. 입원 업무를 맡고 있는 입원계 직원은 빈 병상이 없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병원장은 거의 언제나 빈 병상 몇 개를 찾아내곤 했다. 환자가 퇴원해도 입원계 직원이 그 사실을 즉각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병동의 간호사는 환자의 퇴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퇴원한 환자에게 청구서를 발급하는 창구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계 직원들은 매일 오전 6시 빈병상에 대해 조사했다. 반면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의 오전 회진이 끝난 뒤 정오가 되기 전 퇴원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천재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담당 간호사가 창구 직원에게 보내는 전표의 사본을 한 장 더 만들어 입원기에 보내는 작업이 필요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식으로 전해지는 정보이다. 대체로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려면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산 숫자 관련 때문에 골탕을 먹는다. 보고서에는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격리부 직원들에게 필요한 숫자이다. 그러나 제조 현장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이 아니라 범위와 상하한 숫자를 필요로 한다. 제품 구성과 생산 일정 변동, 가동 시간 등과 같은 것 말이다. 그들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소비하거나 그들만의 비밀 격리 조직을 만들기도 한다. 격리 직원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만 대개는 그 누구도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활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인력 과잉, 조직 구조상의 결함 또는 정보 관련 기능 장애 등 시간 낭비를 불러오는 경영 관리상의 문제는 종종 간단히 개선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치는 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선 작업의 결과는 엄청나다. 특히 시간 절약의 차원에서 더더욱 그렇다. 자유재량 시간을 적절히 통합하라. 시간을 기록과 분석을 통해 관리하는 지식 근로자는 자신이 중요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유재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해 진정으로 공헌을 할 수 있는 큰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유재량 시간은 지식 근로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시간 관리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인물은 내가 컨설팅을 맡았던 대규모 은행의 은행장이었다. 나는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를 만났다. 면담 약속 시간은 언제나 1시간 30분이었다. 그는 늘 토의할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숙제를 하듯이 미리 준비했다. 상담 주제는 한 가지로 한정했다. 1시간 20분쯤이 되면 그는 드러카 박사님, 이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주시고 다음 달에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내가 그의 사무실로 안내된 지 정확히 1시간 30분 뒤 그는 문간에 서서 나와 악수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약 1년이 지난 뒤 내가 마지막으로 왜 언제나 1시간 30분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제 주의력의 한계가 1시간 30분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지 문제로 그 이상 시간을 보내면 저 스스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시간이 1시간 30분보다 짧으면 중요한 문제에 실제로 몰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주제에 대해 이해했다고 할 만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 30분가량 면담하는 동안 외부 전화가 걸려온 적도 없었고 비서가 얼굴을 들이밀고 중요한 사람이 급히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하는 경우 또한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그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서에게 미국 대통령과 제 아내 이외에는 외부 전화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엄격하게 당부해 놓았거든요.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더 잘 알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일들은 비서가 막아주죠. 그 다음 회의가 끝난 뒤 30분 동안은 걸려왔던 모든 전화에 답하고 또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0분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한 위기에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그 은행장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면담에서 다른 유능한 최고 경영자들이 한 달 내내 열리는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원칙에 충실한 사람조차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리 가치조차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도리도 없는 일에 빼앗기고 있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른 중요한 고객을 만나고 본인이 없어도 잘 진행될 회의에 참석하고 자신에게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틀림없이 잘 해결될 일상의 문제에 대해 일일이 결정하는 일 등으로 말이다. 자기 시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자유재량 시간이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사용한다고 단언하는 고위 경영자는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음이 틀림없다. 고위 경영자들이 중요한 업무, 공헌할 수 있는 업무, 자신들이 보수를 받는 바로 그 업무에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4분의 1이 채 안 된다. 이 같은 일은 모든 조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는데 정부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비생산적인 시간 요구는 다른 큰 조직에서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지식 근로자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아무런 공헌도 못하는 시간의 비율도 더욱 커진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기능들은 상호작용하고 결과를 생산하는데 보다는 단지 조직 유지와 운영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는 상당히 연속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짜투리 시간은 아예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심지어 근무 시간의 4분의 1만이라도 길게 연속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중요한 일을 하기에 대체로 충분한 시간이 된다. 그러나 비록 하루에 4분의 3이라 해도 여기 15분, 저기 30분 하는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시간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식 근로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통합하는 일이다.
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일한다. 특히 편집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시간 통합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일상 업무, 즉 회의, 검토, 문제점 토론 등은 일주일에 2번씩, 예를 들면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나머지 날들의 오전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시종일관 연속으로 몰두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은행장이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실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고위 간부들과 당명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중요한 고객을 만나기도 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에는 예기치 못한 일을 위해 스케줄을 비워둔다. 어떤 일이라도 좋다. 그리고 언제나 급한 일이 생기는데 예컨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인사 문제, 해외 지점장의 갑작스러운 귀국, 중요한 고객의 내방 또는 자신의 워싱턴 출장 등이다. 그러나 같은 요일의 오전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간 약속을 해둔다. 어느 경우든 각각 90분씩 시간을 할애한다. 또 한 가지 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하루 일과 시간 중 일부를 집에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 일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순 칼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 달성을 가장 잘하는 최고 경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90분씩 전화 연결도 안 된 서재에서 일을 했다. 비록 이 방법은 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중요한 일을 해치우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일을 집에 갖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3시간을 끙끙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 저녁 식사를 한 후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확실히 중년의 경영자들과 나이가 많은 경영자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제로 나쁜 습관 때문이다. 그렇게 밤에 일을 하고 나면 경영자는 낮 동안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자유재량 시간을 연속적으로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차적이고 생산성 낮은 일을 한꺼번에 뒤로 연기함으로써, 즉 한동안의 시간을 말끔히 비워둠으로써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다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리고 실제 일정상에는 다음으로 연기해 놓은 중요도 낮은 일, 즉 공헌도는 낮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에 여전히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해결해야 할 일이 나타나서 자유재량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고 자유재량 시간 동안 할 일을 못하고 만다. 따라서 며칠 또는 몇 주일 후에는 자유재량 시간이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위기, 새로운 긴급사항, 새로운 사소한 일들이 그것을 다 갉아먹고 만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자유재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계산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 적정한 정도의 연속 시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만약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그 확보된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시간 운용표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활동들로부터의 시간 요구를 좀 더 제거한다. 지식 근로자들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시간을 지나치게 제거해버리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간 관리를 영구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연속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한다. 자신의 자유재량 시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기초로 삼고 중요한 업무 활동에 대해 마감일을 설정해 두고 있다. 목표 달성을 매우 잘하는 어떤 사람은 2가지 목록을 갖고 있다. 하나는 긴급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키지 않지만 해야만 할 일인데 둘 다 마감일을 정해두고 있다. 만약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자신의 시간이 낭비된 것을 깨닫고 더욱 주의하게 된다.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한다. 게다가 자신의 시간을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지혜로운 처방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운명이 지워진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는 명제를 만약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 그 결과 공헌과 목표 달성 능력으로 이어지는 길로 안내될 것이다. (3장) 공헌할 목표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지향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린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성과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목표 달성, 즉 업무의 내용, 수준, 기준,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목표 달성, 즉 상사, 동료, 부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회의나 보고서와 같은 지식 근로자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 자체에 몰두한다. 조직과 상사가 자신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해줄 일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의식한다.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만다. 어느 대규모 경영 컨설팅 회사 사장은 신규 고객과 일할 때는 언제나 그 회사의 수석 부사장급들과 차례차례 개별 면담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컨설팅이 수행해야 할 내용과 고객 회사의 조직의 역사와 직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대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장의 말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고 한다. 나는 격리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는 판매부서 책임자입니다. 가끔은 8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도 듣는다. 오직 소수만이 다른 관리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또는 고객들이 장차 필요로 하게 될 제품을 찾아내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사장이 장차 내려야 할 의사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직함과 지위가 아무리 당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하들에 대한 권한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리 하급 관리자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톱 매니지먼트이다. 조직 전체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 근로자는 스스로 몰입한다. 공헌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전문 분야, 한정된 기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서에만 집중하던 관심을 넘어 조직 전체의 성과로 관심을 확장하게 된다. 또한 관심을 외부 세계로 돌리게 되는데 외부 세계야말로 결과가 있는 곳이다. 지식 근로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 자신의 기술 또는 자신의 부서가 조직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조직의 목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소비자, 단골 고객 또는 환자의 처지에서 생각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야말로 조직이 무엇을 생산하든 그것이 경제적인 재화, 정부 시책 또는 의료 서비스든 간에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그 결과 그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미국 정부 산하의 대규모 과학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나이 많은 출판국장이 퇴직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 연구소가 설립될 당시부터 일해왔으나 그는 과학자도 숙련된 작가도 아니었다. 그가 발행하는 출판물들은 종종 전문가다운 세련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인류과학 기자가 기용되었다. 간행물들은 즉각 매우 전문지다운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간행물들의 주요 독자층인 과학자들 사회에서 구독을 중단했다. 이 연구소와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매우 존경받는 어느 대학교 소속 과학자는 연구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 출판국장은 우리들을 위해 글을 썼는데 새로 부임한 국장은 우리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 퇴임한 출판국장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 연구소가 성과를 올리는데 내가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그 스스로의 대답은 나는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외부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일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연구소 내부의 주요 문제, 주요 결정, 그리고 심지어 논쟁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같은 편집 방침은 종종 연구소 소장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그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드는 출판물의 존재 가치는 연구소 내부의 사람들의 입맛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간행물을 읽고 얼마나 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이곳에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과학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다. 내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직부상 사용되지 않았던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뛰어난 성과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자신이 가진 최대 공헌 잠재력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발휘된 데 지나지 않았음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미국의 대규모 상업은행의 증권부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업무는 단조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부서는 수수료를 받고 여러 기업체들의 증권을 보관하고 주식 이체 업무를 대행한다. 이 부서는 주주 명부 관리, 배당금에 대한 수표 발행 및 우송, 그리고 각종 사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모든 업무 처리에는 정확성과 능률이 필요하나 상상력은 그리 요구되지 않는다. 적어도 뉴욕의 한 대규모 은행 증권부에 새로 부임한 부사장이 증권부는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까지는 그랬다. 그 뒤 신임 부사장은 증권부 업무가 은행의 주요 업무, 즉 예금, 대출, 투자, 연금 기금의 관리 등의 결정권을 가진 거래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증권부의 일은 능률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신임 부사장이 파악한 대로 증권부의 가장 큰 잠재력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력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책임자의 지휘 아래 한때 유능한 사무처리 집단이었던 증권부는 은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영업부가 되었다. 내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지 않는 지식근로자는 분명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10중 8구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공헌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할지도 모른다. 앞에 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헌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모든 조직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첫째, 직접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둘째, 가치를 창출하고 재확인하고 셋째, 내일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한다. 만약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라도 업적을 올리지 못하면 조직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 영역 모두는 지식근로자들의 공헌 활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 영역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그리고 지식근로자의 개성과 지위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첫 번째 영역인 조직의 직접적인 결과 산출 영역은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경제적 결과로 나타난다.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율 등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신입 부사장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전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생긴다면 결과를 산출할 수 없다. 영국 국영항공사들의 업적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영항공사라 해도 우선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영국의 국가정책 및 영연방의 단결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영항공사들은 주로 영국의 항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세 가지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갈등을 빚은 결과 국영항공사들은 세 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직접적인 결과는 항상 가장 중요하다. 조직을 돌보고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영양분 섭취에 있어 칼로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치 인간의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듯 모든 조직은 두 번째 영역인 가치 창출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고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에는 항상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조직은 해체, 혼란, 마비로 이어지며 쇠퇴한다. 기업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몰입은 기술적인 면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시어스 로복처럼 미국 일반 가정을 위해 올바른 제품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가장 싼 값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일일 수도 있다. 가치에 대한 몰입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공헌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할 때도 있다. 미국 농무부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관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의 중추로서 가족 농장의 유지였다. 전자는 미국을 산업적 농업 국가로 만들자는 것으로 고도로 기계화, 산업화된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비생산적인 농민 프롤레타리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적어도 최근까지는 농업 정책이 이 두 서로 다른 가치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무부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란 방대한 예산 지출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란 크게 보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영속할 능력이 없는 조직은 그 자체로 실패작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내일의 조직을 운영할 사람들을 오늘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은 인적 자본을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은 인적 자원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 세대는 현 세대가 축적해 놓은 고된 작업과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다음 그들은 선배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또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될 새로운 최고의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수준의 비전, 우수성, 그리고 실적만을 겨우 유지하는 조직은 적응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일에 있어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뿐이므로 그런 조직은 변화된 내일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최고 경영자가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 자체가 인재 육성의 강력한 추진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요구 수준에 적응한다. 자신의 목표를 회사 공헌에 겨냥한 최고 경영자는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와 기준을 끌어올린다. 새로 부임한 어느 병원장이 첫 번째 간부 회의를 주재하던 중 일어난 일이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참석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참석자가 불쑥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브라이언 간호사도 만족할까요? 즉각 다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에 대해 새롭고도 더 야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었다. 병원장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브라이언 간호사는 이미 은퇴한 간호사였다. 그녀는 특별히 뛰어난 간호사도 아니었고 실제로 감독 직위에 오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당 병동에서 환자 간호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우리가 이 환자를 간호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브라이언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의 환자들은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으며 회복도 빨랐다. 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병원 전체가 이른바 브라이언 간호사의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달리 말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의 목적에 적합한 최선의 공헌을 하고 있는가? 정작 브라이언 간호사는 약 10년 전에 은퇴했으나 그녀가 설정한 기준은 의료 훈련과 병원의 직위라는 측면에서 그녀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 공헌에 몰입한다는 것은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약속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조직을 쇠퇴시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셈이 된다. 반면 지식 근로자가 실패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새로운 지위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변신하는 능력의 부족 또는 의지의 결여 때문이다. 현재의 자리로 옮기기 전에 직위에서 성공적으로 해왔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는 지식 근로자는 대부분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공헌해야 할 목표 그 자체가 변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성과 영역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 근로자는 어느새 잘못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그가 전에 일자리에서 했던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해도 말이다. 이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 워싱턴이 유능한 고위 간부들이 실패한 이유이다.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정치적이라든가 또는 항상 독자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워싱턴에 차출되어 갑자기 큰 기계의 톱니바퀴 신세가 되어서라는 건 기껏해야 부차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전시 워싱턴에 근무한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만 달랑 근무하는 법률 회사보다 더 큰 어떤 조직에서도 근무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정치적 감각 없이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전쟁정보국이라는 대규모 조직에서 가장 유능했던 로버트 E. 쇼우드는 극작가 출신으로 그가 과거에 근무했던 조직이라고는 책상과 타자기 한 대뿐이었다. 전시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과거에 했던 일과 그 일의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중 두 가지를 모두 바꾸었다. 많은 경우 전시 워싱턴에 근무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